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같은 당 의원이 법정에 나가서 정반대 증언을 했는데 이 정도면 서사가 이미 무너진 것 아닙니까? 지난 7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6차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온 딱 한마디가 지금 정치권 전체를 흔들고 있어요. 계엄 당일 밤 국힘의원들에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지시한 사람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니라 한동훈 당시 당대표였다는 겁니다.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듣던 그림이잖아요. 4개월 넘게 한동훈은 자기가 계엄을 막았다는 서사를 반복하며 이 하나로 정치를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서사의 물리적 기초, 그러니까 그날 밤 자기가 정확히 뭘 지시했는지가 지금 같은 당 의원의 법정 증언으로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왜 안철수가 하필 이 시점에 그것도 재판정에서 이 정도 강도로 나왔을까요? 그리고 정작 한동훈은 왜 같은 재판의 증인 소환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층을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표면에서는 그날 밤 문자 메시지 내통의 실제 순서를 재구성하고 그 다음 층에서는 한동훈이 왜 이 서사에 이렇게까지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뜯어보고 마지막으로 이 서사가 무너지면은 국힘 전체가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지 방향을 짚어봅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단순히 안철수 대 한동훈 개인 싸움이 아니에요. 12.3 이후 국민의힘이 만들어온 자기 방어용 서사 전체가 무너지는 신호입니다. 4개월 동안 한동훈이 계엄 저지자로 스스로를 포장했고 그 위에 부산 북갑 재보궐 승리가 세워졌고 그 위에 복당 프로젝트가 얹혀 있었는데 그 밑돌 하나가 지금 흔들리는 거거든요. 주류 보수 매체 헤드라인만 보시면 이 그림이 잘 안 보입니다. 조중동 계열 아침 신문에서는 안한공방이라는 인물 갈등으로만 정리해요. 그런데 뜯어보면 이건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서사 자체의 문제입니다. 양치기 소년이 몇 번을 외쳤는지 마을 사람들이 이제 세고 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세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같은 마을 사람이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게 지금 이 사태의 핵심이에요. 이제 그날 밤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법정에서 밝힌 사실관계는 이랬어요. 그날 밤 안 의원이 받은 문자는 총 4통. 순서를 보면 처음에는 국회로, 그 다음에는 당사로, 차 타고 오는 도중에 다시 국회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당사로 이렇게 4번 방향이 바뀝니다. 안 의원의 진술 요지는 이거예요. 처음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했다가 경찰이 맡고 있으니 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지시를 바꾼 사람이 한 전 대표였고 그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에 맞춰 당사로 재소집한 것이라는 겁니다. 안 의원 본인은 최종적으로 받은 문자가 당사로 오라는 거였는데도 일단 당사에 갔다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으로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기가 왜 중요한지 짚고 갑시다. 계엄 해제 표결은 대한민국 헌법 77조 5항에 따라 국회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당사에 아무리 최고위원 10명이 모여도 원내대표가 의총 소집해도 그건 표결이 되지 않습니다. 표결은 오직 본회의장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날 밤 국힘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단 18명. 한동훈 본인이 자기 저서에서 40명만 됐어도 이후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아쉬워한 바로 그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왜 18명에 그쳤을까요? 안철수 증언대로라면 당사로 오라는 문자를 처음 보낸 사람이 한동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당사로 오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나는 국회로 가라고 했다고 얘기하고 지금은 임시 집결지였을 뿐이라고 톤을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안 의원은 반대 신문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국회의원은 당의 명령을 따르는 부하 직원이 아니라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판단하고 책임진다는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즉 이건 감정적 폭로가 아니에요. 법정 증언에 자기 이름을 얹은 정치인의 신중한 판단입니다. 이 문자 순서 지상파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절대 이렇게 정리 안 해줍니다. 여기서부터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이제 이겁니다. 왜 한동훈은 이 사실이 정리되면 안 되는 걸까요?
물론 뭐 한동훈 입장에서 그날 밤이 정신없이 급박했으니까 당사로 옮기라고 한 게 실수일 수도 있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문자 순서가 뒤섞이는 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실수는 실수대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함정입니다. 한동훈은 지금까지 자기 저서에서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부산 북갑 유세 무대에서 매번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팔아왔거든요. 저서에서는 자기가 그날 밤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면서 겁먹고 숨어 있었던 건 이재명이라는 취지로 서술합니다. 지난해 11월 26일 페이스북에서는 국회 사무처의 12.3 다크 투어를 두고 코스에 이재명 숲도 꼭 포함시키라고 조롱했어요. 올해 5월 17일 부산 북갑 선대위 발족식에서는 우리 손은 깨끗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4개월간 반복된 이 서사는 실수가 아니라 정치 자산 축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서에서는 자기가 본회의장으로 소집을 지시했으나 추경호와 메시지 충돌이 있었다고 써놓고 안철수 법정 증언이 나온 지금은 당사가 임시 집결지었을 뿐이라고 톤을 바꾸고 있어요. 같은 사건인데 판이 흔들리니까 프레임이 바뀌는 겁니다. 다들 옷 멋지다고 해줘야 되는 분위기였는데 안철수가 벌거벗었다고 한마디 한 셈이죠. 이게 4개월간 정성 들여 만든 옷이라 흔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던 일로 할 수도 없고 편리한 대응 매뉴얼이라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 4개월은 A로 팔았는데 반박이 나오면 갑자기 B로 조정됩니다. 참 편한 프레임이에요. 아니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짚고 갑시다. 저서에 쓴 게 있고 유세에서 한 말이 있고 페이스북 게시글이 남아있는데 사실 관계 반박이 나오면 톤이 그때그때 바뀝니다. 이거 4개월짜리 서사예요. 실수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한층 더 들어가 봅시다. 왜 한동훈은 이 서사가 이렇게 절박한 걸까요? 답은 세 개의 정치 프로젝트가 이 서사 하나 위에 세워져 있다는 데 있어요. 첫 번째, 부산 북갑 재보궐 승리의 재해석. 올해 5월 재보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부산 북갑을 가져간 한동훈의 유세 슬로건 중심축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계엄을 막았고 우리 손은 깨끗하다는 프레임이었습니다. 이 서사가 없으면 무소속 후보가 부산에서 승리한 논리 자체가 흔들려요. 그가 무소속으로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지역에서는 국힘 강경파와는 다른 합리적 보수라는 정체성이었거든요. 그 정체성의 뿌리가 지금 흔들리는 겁니다. 두 번째, 복당 프로젝트. 올해 1월 국힘에서 제명된 뒤 계속 복귀 시점을 노려온 건 다들 아시잖아요. 장동혁 지도부가 무너지면 자기가 들어간다는 계산이었는데 지도부가 안 무너지고 있으니까 초조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어제 그러니까 7월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결정타를 날렸어요. 한동훈이 복당하면 당은 계파 갈등과 내전에 빠지게 될 거라며 당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못 박은 겁니다. 창당하겠다면 응원하겠다는 말까지 붙였어요. 이 말이 왜 결정적이냐면요. 안철수는 원래 계파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 정도 강도로 나온 건 개인 감정이 아니라 이 서사 위에 국힘을 계속 세우면 우리 다 죽는다는 정치적 판단인 거예요. 세 번째, 대권 프로젝트. 합리적 보수 이미지 전체가 계엄저지 서사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4일에는 YTN 라디오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재판이 재개되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자기 계엄저지 이미지를 반복 재활용하는 화법입니다. 이제 그날 밤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뭘 했는지 대비해서 보시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40분경 김혜경 여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국회로 향하면서 이재명 TV 라이브를 켰습니다. 국회로 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호소했어요. 당시 이재명 TV 구독자가 107만이었는데 그날 밤 방송 누적 조회수 240만을 넘어섰습니다. 오마이TV 라이브 최고 동시 접속자는 66만, MBC 유튜브는 53만이었어요. 김어준 총수, 이동영 작가에게 직접 전화해서 긴급방송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할 때도 라이브를 계속 켜뒀어요. 왜냐? 자기가 잡히더라도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의 판단이거든요. 이 라이브 하나가 실제로 뭘 만들어냈는지도 짚어드립니다. 방송 보고 유서 써놓고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
자던 아기 안고 남편 태우고 여의도로 밟은 부부들, 지방의원인데 아기들 안아주면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며 뛰쳐나간 엄마, 이런 사연들이 나중에 방송 댓글창에만 개넘게 쌓였습니다. 그 밤에 장갑차 앞을 몸으로 밟고 군인들의 총 앞을 가로막은 게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서울의 봄 데자뷰 보이는 그 밤에 한 명은 라이브 켜고 국민한테 국회로 오라고 외쳤고, 한 명은 어디에 있었는지가 지금 법정에서 정리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왜 지금 국힘 내부에서 이 서사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그 진짜 구조적 이유가 있거든요. 핵심을 먼저 짚어드리면 장동혁 대표의 입틀막법 검정 마스크 퍼포먼스와 한동훈의 계엄 저지자 서사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 함정에 빠진 결과예요. 7월 6일 국힘 최고위원회의를 다들 보셨죠.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전원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장에 입장했어요. 다음 날부터 시행되는 개정정보통신망법을 입틀막법이라고 부르면서요. 장 대표는 이날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실체가 뭐냐면요. 법원이 허위조작 정보로 확정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억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가능한 법입니다. 그것도 악의적 의도, 부당이익, 명확한 법익 침해 세 요건이 다 확인될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돼요.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날 회의에서 민주당의 허위조작 선동 역사가 이 법으로 처벌받았다면 손해배상금 내다가 당사까지 팔았을 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이유는요. 국힘이 여당이었을 때 이보다 훨씬 강력한 형태의 법안을 추진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사건 때 김기현 당시 국힘 대표가 1급 살인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뉴스타파에는 전방위 압박과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국힘이 여당일 때는 훨씬 강력한 규제를 추진했으면서 야당 되니까 정확히 반대로 가는 겁니다. 청개구리 모두 가동 중이네요. 그럼 왜 이러고 있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힘이 뭘 했는지 냉정하게 짚어보면요. 사실상 정책 대안은 없고 무조건적인 발목 잡기와 비난만 반복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지율에서 효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겁니다. 이병태 부위원장 사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5.18 성역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프레임으로 총공세를 폈습니다. 여기까지가 장동혁 지도부의 전략인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도 같은 함정에 있어요. 개정정보통신망법 반대 유튜브 라이브를 예고했고 주제는 77법을 막아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즉 장동혁과 정치적으로는 앙숙이면서 정부를 공격하는 서사 방식은 정확히 똑같아요. 둘 다 이재명 정부는 독재, 공소 취소 준비, 국민 입막기라는 프레임에 매달립니다. 한번 보세요. 이 정도면 패턴이 정확히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상파 뉴스에서 여야 대치라고 보도하는 사이에 실제로는 국힘 내부의 두 축이 서사 소재는 나눠갔대 프레임은 공유하는 그런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상한 그림이 파열음을 낸 게 최근 조문 사태입니다. 지난 7월 2일 장동혁 대표가 태어난 지 4개월 된 외손녀를 잃었어요. 정말 참담한 일입니다. 이 자리에 한동훈 의원이 박정아 의원과 함께 밤 10시쯤 조문을 갔어요. 부산에 있다가 주한 미대사관 부산 행사 축사까지 취소하고 상경했다고 합니다. 빈소에서 한 의원은 헌화 후 안내를 받아 장 대표, 정의용 사무총장, 김태규 원내 수석대변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있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10여 분 정도 대화를 나누고 자리를 떴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심각해요. 장 대표 측 인사들이 며칠 뒤부터 공개적으로 한 의원을 겨냥하기 시작했거든요. 조광한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의원이 지난 1월 단식장에는 안 나타났으면서 외손녀 빈소에는 불쑥 나타났다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현철 외신 대변인은 SNS에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라고 표현했어요.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은 어린아이의 죽음을 감성팔이 제물로 삼았다는 취지로 공격했습니다. 친한계도 반박에 나섰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부산 미대사관 축사까지 취소하고 상경한 조문을 두고 저질스럽게 비난한다며 응수했어요. 같은 자리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사전 조율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하는 게 있어요. 두 사람이 한 배를 탔던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 하나를 두고 같은 당 사람들끼리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면 판이 이미 깨진 겁니다. 그리고 이 파열음의 배경에는 다크투어 발언이 있어요. 지난해 11월 26일 국회 사무처가 12.3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다크투어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코스에 이재명 숲도 꼭 포함시키라고 조롱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저도 이재명 숲이 궁금하다고 화답했어요. 다크투어 코스가 뭐냐면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은 지점,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운동장, 계엄군과 국회의원이 가장 극렬하게 대치한 국회의사당 2층 현관, 이런 데를 해설사와 함께 걷는 겁니다. 그날 밤 라이브를 보고 유서 써놓고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 아기를 안고 울면서 뛰쳐나간 지방의원들, 장갑차 앞에 몸으로 막았던 국민들의 기억을 정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기억을 이재명 숲이라는 조롱 한마디로 지우려고 하는 시도, 그리고 그런 시도를 반복해온 사람이 같은 당 내부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불리고 있는 지금 상황. 여러분이 지난 몇 달 동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맞았던 겁니다. 그럼 왜 한동훈은 이 서사에 이렇게까지 매달릴까요?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 문장 하나가 나옵니다. 한동훈이 이 서사에 매달리는 건 이걸 놓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예요. 부산 북갑 재보궐 승리,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 대기 중인 복당, 그 너머의 대권 프로젝트, 이 사슬 전체가 계엄 저지자 한동훈이라는 서사 하나에 걸려 있어요. 이 서사 없이는 부산 승리 자체의 논리가 흔들리고 복당의 명분인 합리적 보수의 상징이 소멸하고 대권 프로젝트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안철수의 법정 증언 한 번에 한동훈 측이 즉각 대응했던 거예요. 한지아 의원이 시간은 지나도 기록은 남는다며 텔레그램 단체방 대화록을 인용해 반박했고, 한동훈 본인은 선후관계를 뒤섞은 사실 왜곡이라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기자회견까지 밀어붙였고 그 결과 복당하면 파국이라는 강도로 되받아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힘 지도부의 두 축이 어떤 상태인지 정리해 볼게요. 장동혁 지도부는 이재명 독재 완성이라는 프레임으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극우 결집 노선, 한동훈 무소속은 합리적 보수, 계엄 저지자라는 프레임으로 복당과 대권을 준비하는 노선, 이 두 노선이 같은 지지층 파일을 놓고 다투는데 서로를 사이코패스 왜곡 위선이라고 부르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는 한 이재명 정부가 어떤 실책을 해도 국힘이 이걸 정치적으로 통합해서 활용을 못해요. 이병태 부위원장 사태처럼 정부의 방어가 필요한 국면이 오더라도 야당이 결집해서 밀어붙일 지도력이 지금 국힘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지상파 뉴스에서 이렇게 정리해 줍니까? 안 해줘요. 다들 여야 대치로 뭉뚱그립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여기서 보셔야 하는 겁니다. 도둑이 재발 처리는 모양새예요. 서사가 흔들리니까 안 그래도 되는 상대한테까지 거칠게 나가고 안 해도 되는 조문 논란까지 사이코패스라는 말로 확산시키고 있어요. 자기 서사가 진실이었다면 이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거든요. 영상을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같은 당 의원이 법정에 나가서 정반대 증언을 했는데 이 정도면 서사가 무너진 것 아니냐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 질문 자체가 조금 부족했어요.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안철수는 왜 이 시점에 하필 법정에서 이 정도 강도로 나왔을까요? 답이 지금 보이시죠? 안철수는 이 서사 게임을 계속 함께 굴려주면 자기까지 무너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7월 12일
기자회견에서 복당하면 당은 계파 갈등과 소모적 내전에 빠질 거라고 못 봤고 얼씬도 하지 말라는 강도까지 갔어요. 이건 개인 갈등이 아닙니다. 국힘 내부에서 처음으로 나온 정치적 실용주의 판단이에요. 이 서사 위에 정치를 계속 세우면 우리 다 죽는다는 판단. 4개월간 갈고 닦은 서사가 이제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 서사가 완전히 무너지면 국힘은 다음에 뭘 팔 수 있을까요? 12.3 이후 국힘의 정치는 사실상 두 축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우리도 계엄 반대했다는 서사, 그리고 이재명은 위험하다는 공포 마케팅. 그런데 앞에 서사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뒤에 공포 마케팅만 남으면 뭐가 남죠? 장동혁의 극우 결집 노선인데 그 노선은 이미 지방선거 앞두고 확장성이 없다는 게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하는 건 국힘이 어떤 새로운 프레임으로 이동하려 하는지입니다. 그 프레임이 12.3 그날 밤 국회 앞으로 달려나갔던 국민들의 기억을 어떻게 다시 지우려 할지, 그걸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하는 국면이에요.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은 이 서사 붕괴 이후 국힘이 어떤 새 서사를 꺼내드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